대감, 이 배는 대감께서 처음 만드신 게 아니옵니다. 저는 나대용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님을 모시고 거북선을 함께 만들었던 군관입니다. 선조 24년 전라 좌수영에서 장군님과 함께 밤낮으로 망치를 두드리며 배를 만들던 그때가 어제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거북선을 장군님께서 처음 만드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장군님께서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하셨을 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군님은 어떻게 이런 배의 구조를 떠올리셨을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거북선이라는 배는 이미 879년 전부터 조선 수군에 존재했습니다. 태종 임금께서 임진강 나루를 지나시다가 거북선이 훈련하는 걸 보셨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군님은 그토록 애지중지하신 거북선에 단 한 번도 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거북선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장군님을 뵙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조 24년 1591년 2월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전라 좌수사로 부임하시자마자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대용, 그대는 배를 만들 줄 아는가? 예, 소인의 집안이 대대로 조선저천을 해왔사옵니다. 좋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 특별한 배를 만들 것이다. 장군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군님께서 저를 은미를 부르셔서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북등처럼 둥근 지붕을 가진 배의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대감, 이것은 혹시 귀선귀천이 아니옵니까? 장군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님은 수군에 계셨는데 어릴 적 귀선이라는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태종 임금 때부터 있었던 배라고 거북 모양의 덮개가 있어서 외적의 화살과 조총을 막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초인의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태종 13년에 임금께서 임진강 나루를 지나시다가 귀선이 훈련하는 걸 보셨다 합니다. 그렇다. 나도 실록의 기록을 찾아봤다. 하지만 그 배의 정확한 설계도는 남아있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며 그 기술이 끊어진 것이다. 장군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외적들이 곧 쳐들어올 것이다. 내 뼛속 깊이 느껴진다. 우리에겐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1079년 전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그 배를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그날부터 저와 장군님의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판옥선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전선이었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층에서는 노를 젓고 2층에서는 전투를 하는 배였습니다. 장군님의 계획은 이 판옥선의 2층 위에 거북등 모양의 지붕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그런데 태종 때 귀선은 어떤 모습이었사옵니까? 기록으로 봐서는 평선, 빙찬, 즉 1층 구조의 배에 단순히 덮개를 씌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더 강력하게,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군님께서는 매일 밤 설계도를 고치셨습니다. 지붕에는 송판을 깔고 그 위에 칼과 송곳을 박아 적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배의 앞머리에는 용머리를 달아 그 입으로 대포를 쏘게 하셨고 유황을 태워 연기를 내뿜게 하셨습니다. 아대용, 이 배는 돌격선이다.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해서 적들을 흩어놓는 것이 목적이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종 때의 귀선이 단순히 방어용이었다면 장군님께서 만드시는 거북선은 공격형 무기였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배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넘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조 25년 1592년 2월 거북선이 완성됐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장군님의 예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임진년 4월 14일 부산이 함락됐다는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외적들이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즉시 출전 준비를 명하셨습니다. 아대용, 거북선을 띄울 때가 왔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북선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거북선이 아닌 탄옥선에 오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거북선에 타지 않으시옵니까? 장군님께서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대용, 이 배를 보아라. 지붕이 완전히 덮여있지 않은가?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거북선은 돌격에 특화된 배였습니다.
거북등 모양의 지붕이 사방을 막고 있어서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용머리 방향으로 직진하며 적진을 뚫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전체 전황을 살피며 함대를 지휘해야 하는 통제사가 탈 수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거북선은 녹도만호 정운에게 맡긴다. 그가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하면 우리 판옥선들이 양옆에서 협공하는 것이다. 5월 29일 첫 실전인 사천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판옥선에서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거북선이 외선들 사이로 돌진했습니다. 용머리에서 대포가 불을 뿜었고 이황연뒤가 자욱하게 퍼졌습니다. 외적들은 처음 보는 괴물 같은 배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저게 무슨 배냐? 귀신이다. 귀신의 배다. 외적들이 화살을 쏘고 조총을 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북선의 등에 박힌 칼과 송곳 때문에 올라탈 수도 없었습니다. 외선 15척이 불타 침몰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장군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대영, 그대가 없었다면 이 승리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대감. 태종 때의 귀선도 실전에 쓰였을까? 저는 할아버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더듬어 떠올렸습니다. 초인이 듣기로는 표현용으로만 쓰였다 합니다. 킬록에도 외선으로 꾸민 배와 함께 해전 연습을 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실제 전투 기록은 없사옵니다. 장군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이 거북선이 실전에 쓰인 최초의 귀선이 되는 것이로구나. 79년 전 선조들의 꿈을 우리가 이룬 것이다. 그 후로도 거북선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방포해전에서 21척, 한산도 대첩에서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기억했습니다. 이 배는 장군님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979년 전 태종시대부터 이어진 조선 수군의 지혜가 쌓여서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유년 1597년이 되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억울하게 파직당하시고 원균이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그해 7월 칠천양에서 조선 수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원균이 전사했고 배 대부분이 불타거나 침몰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북선 3척도 모두 그 전투에서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넘게 공들여 만든 배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8월 3일 장군님께서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셨습니다. 하지만 남은 배는 겨우 12척, 나중에 1척이 더 합류해 13척뿐이었습니다. 거북선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대감, 거북선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장군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시간이 없다. 한 달 안에 외적이 진격해 올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9월 16일 명량에서 133척의 외선이 몰려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북선 없이 판옥선 13척만이 있었습니다. 명량 앞바다 울돌목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거북선 없이 이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장군님의 뒷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대영, 두려운가? 두렵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옵니다, 대감. 나도 두렵다.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다. 숍 33척의 외선이 밀려왔습니다. 검은 구름처럼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13척이었습니다. 거북선이 있었다면 저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해서 진영을 흩트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판옥선으로만 싸워야 했습니다. 전선을 좁은 물목에 집중시켜라. 물돌목의 물살을 이용한다. 장군님께서는 거북선 없이도 승리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외선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없도록 했고 빠른 조류를 역이용하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쳤습니다. 거북선 없이도 말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장군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대영, 사람들은 앞으로 거북선만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오늘이 그것을 증명했다.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북선은 분명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군님의 전략과 목숨을 걸고 싸운 수군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광해군 7년, 1615년이었습니다. 당시 통제사였던 유형대감께서 장군님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셨습니다. 여수 진남관 앞에 세워진 그 비석에는 장군님의 모든 승전 기록이 새겨졌습니다. 통제 20 수군대 첫비, 높이가 3m가 넘는 거대한 비석이었습니다. 화계도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비석 앞에 서서 장군님을 떠올렸습니다. 거북선을 함께 만들던 그날들,
첫 출전의 긴장감, 명령에 치열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석에는 거북선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179년 전 태종 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장군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대감께서는 발명가가 아니라 완성자이셨는데,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779년 동안 끊어졌던 기술을 되살리고 시대에 맞게 혁신하고 실전에서 증명하신 것이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이 아닐까. 태종 때의 귀선이 씨앗이었다면 장군님의 거북선은 그 씨앗이 꽃 피운 결실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숙종, 영조, 정조 시대를 거쳤습니다.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전국에 40척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점점 거북선의 진실을 잊어갔습니다. 장군님께서 세계 최초로 발명하신 배,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영혼이 되어서도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태종 때의 귀선, 세종 때의 기록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장군님만 기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다시 이 땅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진왜란 때처럼 7년 만에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머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름을, 말을, 그리고 역사까지도. 1942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수경찰서장이라는 자가 마스키라는 외놈이 통제 20수군 대첩비를 뽑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석은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준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이긴 이순신을 그들은 영웅으로 떠받든다. 이것을 없애야 한다. 3m가 넘는 거대한 비석이 수레에 실렸습니다. 서울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비석이 서울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웅이 되어서도 이토록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외놈들의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석 하나를 없애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수 진남관은 학교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장군님을 기리던 그 신성한 공간에서 일본 아이들이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이순신? 그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일본 수군이 태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졌을 것이다. 거북선, 그런 배가 정말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조선인들이 과장한 것이다. 외놈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장군님과 함께 망치를 두드리며 만든 그 배를 사천과 당포와 한산도에서 외적들을 격파한 그 배를 없었던 일로 만들려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놈들의 칼과 총 앞에서 감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허집 79년 전 태종 때부터 있었던 비선의 이야기는 고사하고 장군님의 거북선조차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외놈들이 물러간 것입니다. 35년 만에 이 땅이 다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혼의 몸으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서울로 끌려간 대첩비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외놈들이 부숴버린 건 아닐까? 그 거대한 비석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1946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김수평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서울 곳곳을 뒤지며 대첩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창고 구석에서 원지를 뒤집어 쓴 채 버려진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통제 20 수군 대첩비를 찾았소. 저는 그 순간 울었습니다. 영혼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비석에는 금이가 있었고 모서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장군님의 업적이 조선 수군의 승리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1948년 대첩비가 여수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울었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돌아오셨습니다. 비록 비석의 몸으로지만 다시 여수로 돌아오셨습니다. 비석은 다시 진남관 앞에 세워졌습니다. 예전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수 땅이었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 서서 장군님을 떠올렸습니다. 대감, 보고 계시옵니까? 외놈들이 없애려 했던 대감의 기록이 다시 돌아왔사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거북선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세계 최초로 발명하셨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여전히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역사학자가 실록을 뒤지다가 태종 13년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413년에 이미 귀선이 있었다고? 저는 그분에게 속삭였습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습니다. 헌 79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발명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선이 태종 때부터 있었다는 것,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전투용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거북선에 타지 않으셨다는 것, 거북선은 돌격선이었기에 지휘관이 탈 수 없었다는 것, 명량 대첩도 거북선 없이 판옥선만으로 이루신 승리였다는 것. 저는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장군님께서 거북선을 타고 직접 지휘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사실로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장군님께서 거북선에 타지 않으신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장군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북선은 시야가 제한된 돌격선이었습니다. 용머리 방향으로만 전진하며 적진을 뚫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반면 장군님께서는 전체 함대를 조율하고 바람과 조류를 읽고 순간순간 전략을 바꾸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확보되는 판옥선에 타셨던 것입니다.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은 정훈 장군이 몰았습니다. 거북선이 외선들 사이로 돌진하는 동안 장군님께서는 판옥선에서 전체 전황을 보시며 다른 배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벽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승리한다. 장군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북선을 만들 때도 그러셨습니다. 장군님께서 설계를 하시면 제가 세부 구조를 잡았고 대장장이들이 철을 두드렸고 목수들이 나무를 깎았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참 79년 전 태종 때의 귀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최초로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고 여러 장인들이 함께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전해졌고 장군님께서 그 기록을 보시고 새롭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북선의 진정한 발명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태종시대의 이름 모를 장인들, 그 기록을 보존한 실록의 사관들, 장군님과 저를 포함한 전라 좌수영의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거북선이 위대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량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북선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7천량에서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13척의 판옥선만으로 샤백 33척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돌목의 빠른 물살을 이용하셨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적들이 숫자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병사들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외치며 용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전략과 지형과 사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활용하신 것입니다. 거북선은 훌륭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도구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장군님께서는 거북선이 있을 때도 이기셨고 없을 때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명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수 앞바다를 떠다니며 생각합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외놈들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북선이 태종 때부터 있었다는 것,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혁신하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장군님께서 거북선에 타지 않으셨다는 것까지. 통제 이공수군 대첩비는 여전히 진남관 앞에 서 있습니다. 깨지고 금이 갔지만 여전히 당당합니다. 외놈들이 서울로 끌고 가서 창고에 처박아 두었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김수평 선생께서 찾아내셨고 여수 사람들이 다시 세웠습니다. 그 비석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거짓은 한때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 나대용은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거북선은 장군님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979년 전 태종시대부터 이어진 조선 수군의 지혜였고 수많은 장인들의 땀이었으며 전쟁터에서 목숨 바친 병사들의 용기가 모여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 거북선에 타지 않으셨다는 것도 이제는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일본이 감추려 했던 통제 20 수군 대첩비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록 깨지고 금이 갔지만 그 안에 새겨진 진실만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에는 치국이의 진짜 발명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른 놀라운 진실입니다. 400년을 떠돈 이 늙은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